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독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 그래프 나오면서 혼동이 확 생겼죠. 그래서 저 역시 뒷부분 읽으면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도 존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냥 진짜 별거 없어. 그 논리적인 구조 파악하면서 하다 보면 문제는 풀리더라. 문제는 풀리더라.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구조를 빨리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지. 자, 가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나온 요 인구 변천 모델과 관련해서 그 인구 변천 모델의 각 단계,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변천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본문에서 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중요하게 체크하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전제 나오자마자 전 이렇게 반응을 해줬어요. 아, 근대화와 출생률 감소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구나. 자, 근데 이제 혹시나 생각해야 돼.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상 얘가 중요하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내용?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 성장률이 자발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다가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의 상태에 이르고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해당 여러분들 밑줄 긋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과적 관계라고. 그치? 이게 바로 인과적 관계인 거야. 자, 이러한 두 정보 사이의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바로 몇 번 문제? 4번의 2번 선지와 5번의 2번 선지 손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4번의 2번 선지 전제 그래 내가 읽었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2번 인구 성장률이 자발적 수정 과정 자발적 수정 과정 둘 다 뭐와 관련된 거였어 사실상? 이 전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했냐라고 묻는 문제였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과될 부분 정확히 읽으면 선지 두 개 쉽게 해결됐을 거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굳이 안 읽을게 뭐 하면서 여러분들? 넘버링 해가면서 각 단계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면서 읽었으면 됐다. 그렇다 보면 우리 5번의 3번 선지 인구 폭발은 몇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세 번 이용해서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 파악할 수 있었을 거야. 제 생각에는 뭐 4번과 5번, 5, 6, 7번까지도 괜찮았을 것 같아. 6번이 문제였던 거죠. 자, 가봅시다. 6번으로. 자, 이후 새로운 관점, 자, 어떤 관점이면 뭐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인구 변화 모델을 만들어냈대. 자, 그냥 쭉 개념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됐을 것 같아. CD로 표시되는 거는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고. 그 다음 CM 같은 경우는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 자녀의 수래. 자, 이제부터 막 낯선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자? 그냥 차분히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돼. 정확히 파악하고. 자, BD 같은 경우는 실제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를 실제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을 통해서 BD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부양 능력에 맞는 역시 실제 자녀의 수를 알기 위해서는 CM에다가 뭘 곱하면 된대요? 생산율을 곱하면 된대요. 제가 말했죠. 본문에서 수식 나면 항상 어떻게 해주자고. 그냥 바로 옆에다 적어 바로. 그러면 이거 6번의 1번 선지 바로 해결되지. 자, 6번의 1번. BM에서 CM을 뺀 숫자는 T1 시점에서 생존율이 반영된 거래. BM에서 CM을 뺐더니 어떤 식이 만들어져? 요 식 만들어지잖아. 말했죠? 나도 정확히 의미가 파악이 안 돼? 하지만 내가 미리 이 식, 즉 앞에서 본문에서 제시한 정보를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니까 BM에서 CM을 BM에서 CM을 뺀 값은 결국 생존율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네? 그럼 6번의 1번 선지 맞다고 해줘야지. 생존율이 반영된 것이고 생존율 반영돼 있네요. 그쵸?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야 했어. 넘어갔으면 됐던 문제입니다. 1번 선지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 자, 역시 이 부분 쭉 넘어갈게. 자, 인구 발전 모델 여기도 4단계로 나눴어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됐던 거고. 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이 어려웠을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이 식에 대한 설명이죠. 자, 첫 번째 단계. 잠깐만. 6번이 5번. 이거는
이것도 잠깐 보고 가자. 6번에 5번 선지. 자, 이 부분, 이 부분.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자,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CM이 CD를 훨씬 능가하게 된대요. 능가하게 된대. 자, 그랬을 때 부부들은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의 수만큼 자녀를 갖는 게 아니라 자, 훨씬 능가한다는 특징의 의미와 그 특징의 의미 체크해 줬어야 됐죠? 이상적인 수만큼 자녀를 갖게 된다. 자, 6번에 5번 선지 어떻게 되어 있어? 봐봐. B, D와 C, M이 만난 지점 이후라고 되어 있지. 그 지점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치? B, D와 C, M이 만난 지점 이후. 그러면 무조건 C, M이 뭐보다 커? C, D보다 월등히 크네. 월등히 크네. 그게 바로 뭐라고? 네 번째 단계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수만큼 자녀를 갖는 거라고. 뭐 고려 없이. 부양 능력 고려 없이. 그래서 6번에 5번 선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게 딱 수능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괜찮다고 한 게 수능에서 절대 여러분 이 B, D 수능에서 절대 이미 본문에서 한번 언급한 거 있잖아. CM이 CD보다 클 때 이렇게 절대 성지 제출 안 해요. 그렇죠? CM보다 CD가 클 때 어떻게? 다른 말을 항상 바꿔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 그래프 속에다 적용시켜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됐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본문은 푸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독해하는데 A 부분 독해하는데 내 생각에는 거의 한 5분은 썼어야 됐을 겁니다. 못해도 5분은 썼어야 됐어. 한 4분이나 5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4분? 5분까지 넘었다. 4분. 3분이나 4분 써서 확실하게 그래프에다 적용하면서 읽었어야 했다. 친절하게 묶어두고 있잖아. 요 A는 그림과 관련 있는 거다. 그쵸? 긋고서 파악했어야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6번에 2번 선지. 요거 이제 보자. 도대체 왜 6번에 2번 선지가 오답인지. 이거 여러분들 딱 실수 유발하게끔 한 거야. 자, 6번에 2번 선지. 자, 후다닥 가서 그냥 여기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 그러나 B, D가 BM보다 클 경우 출산력이 증가하여 출산 곡선은 BM 곡선의 방향을 따르게 된대. 자, 6번에 2번 선지 보니까 T1에서 T0로 진행되는 동안이야. T1에서 T0로 진행되는 동안 BD 여기 있죠? BD 그리고 여기 BM 있어. BD는 무조건 뭐보다 커? BM보다 크네. 그치? 본문 설명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BD가 BM보다 크면 뭐라고? 출산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봐봐. BD보다 BM보다 크긴 하는데 이 차이가 점점 커지는 시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시기예요? 이 차이 값은?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지.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출산량은 어때? 증가하고 있네. 즉 비례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어떤 실수 유발하게끔 한 거야? BD와 BM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그냥 BD가 BM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크기만 하면 출산력이 증가한다고. 대신 가파른 폭으로 증가하진 않겠지. 아마 천천히 증가할 것 같아. 어찌됐건 간에 요네.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딱 실수 유발하기 좋은 지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판단했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차이 값에다가 두고서 비례관계 따지지 않니? 차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출산력도 그럼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딱 오해 사기 쉽게 출제한 겁니다. 오해 사기 쉽게. 그래가지고 본문 나오면 항상 이거 적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해두자. 크기만 하면 출산력 증가한다. 그치? 이렇게 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요 얘기지. 자, 봐라. 결국 비판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챙겨봤으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기 한 번에 독해 안 됐어요. 대신 요 내용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갔어. 이 이론은 출산력의 감소가 인구 안정 상태를 깨트린다고. 그러면 앞선 이론은, 그치? 전 이론.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전 이론은 우리 그래서 봤을 때 기억에 해당되는 거잖아. 기억. 윗글을 바탕인 거니까 완전 생뚱맞은 전 이론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전 이론은 기억에 해당되는 거고, 기억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은 어때야 돼? 안정기여야지. 우리 인구 증가가, 그치? 안정기여야 되는데 출산력이 감소됐고, 그 출산력 감소가 뭐를? 인구 안정 상태를 깨트렸대. 그러면 전 이론은 그냥 간단하지.
안정기에 들어서야 될 애들이 안정기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그게 뭐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여기에 대한 얘기밖에 없네. 인구 변화가 정체된 상태. 자, 전 이론에서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걸 안정기라고 했잖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출산력 감소, 그로 인한 인구 안정 상태 깨뜨린다는 거 설명 못한다. 그치? 여기 3번 선지에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어야 됐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 안 돌렸으면 안 됐다라는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잖아. 윗글을 바탕으로. 자, 넘어갑시다. 자, 사실상 난이도로 따지면 앞지문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는 낯설어서 아마 헷갈렸을 거야. 낯설어서. 자,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화학적 결합과 기계적 결합을 비교하면서 읽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 있었지.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얘기죠. 자, 분자는 원자 결합체 중 독립 입자로서 작용하는 가리체로서 화학적 결합도 되고 뭐 비계적 결합도 된대.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기계적 결합보다는 화학적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화학적 결합 중에서는 공유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큰데 결합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결합에 필요한 결합 에너지와 같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결합 에너지가 다시 가해지지 않는 이상, 즉 이 결합 에너지의 뭔가 유무 혹은 결합 에너지의 작용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성. 아까 분자 뭐라고 했어? 독립인자력. 이 중요하게 읽어줘야 되네. 그치? 분자가 분자일 수 있게 해주는 애네. 분자가 분자일 수 있게 해주는 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이해할 때 그렇게 했어. 물론 실제 내용 자체가 이 독립성이랑 저 독립인자랑 같다? 난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못할 것 같아. 다만 문단에서 논리 구조에 따르면 이 독립성과 이 독립성을 다르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결합 에너지의 유무 혹은 결합 에너지의 작용이 저 분자의 독립성을 뭔가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요거 반드시 파악했어야 됐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거야. 봐봐.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계적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못 파악했어. 분명 기계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 결합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문단이 기계적 결합을 얘기할 때 갑자기 또 무슨 얘기 나와? 공유 결합을 해체해야 된대. 공유 결합 해체한다는 거 여기 나왔었잖아. 공유 결합을 해체한다. 똑같이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결합 에너지라는 게 똑같이 필요한가 보네.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해체해야 된다. 따라서 아주 친절하게 인과관계 그대로 주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해체해야 된다. 이 말은 곧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결합 에너지가 다시 가해져야 된다. 결합 에너지가 다시 가해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계적 결합도 역시 분자 주된 독립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자, 선지. 9번, 5번 선지 그대로 있지? 공유 결합을 끊는 만큼 에너지. 무슨 에너지? 결합 에너지. 완전 굉장했어? 그러니까 뭐야? 뭐 기계적 결합과 위에 있는 화학적 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대로 파악하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제대로 파악하라는 문제. 화학적 결합 같은 경우는 뭐가? 결합 에너지가 그 분자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기계적 결합에서도 결국 누가? 이거요. 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립성을 유지시키는데. 그치? 자, 이렇게 보셨으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 분자 집합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바로 8번 문제에서 제가 좀 애매하다, 약간 수능 스타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풀어봤으면 이 지점이야. 분자 기계는 뭐래? 물리적 자극인 빛이나 열, 그리고 화학적 자극인 산이나 염기와 같은 외부 자극들. 근데 충분히 풀 수 있긴 했겠다. 그치? 충분히 풀 수 있긴 했겠다. 자, 우리 카네틴, 금속이 뭐래? 산화 반응. 자, 로타스의 뭐예요? 산과 염기. 그럼 얘네들은 물리적 반응이야? 화학적 반응이야? 화학적 반응이야.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선지. 충분히 풀 수 있었겠다? 좋은 문제네. 순간 나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 이건 화학적 반응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이미. 산이랑 염기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여기도 정확히 나오죠? 산이랑 염기라고 하는 키워드. 그치?
그러니 물리적 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 화학적 반응. 그래가지고 3번이 틀린 거야. 자, 우리 8번 받고 9번 받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번이랑 11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1번 3점짜리야. 쫄면 안 됐어. 안 쫄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고 11번이 오히려 어렵다고 나왔는데 11번 역시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 정보의 인과 구조만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 가보자. 봐봐. 이 인과 구조만 쭉 볼게. 자, 지금 요 상태, 그쵸? 요 상태. 자, 이 고리는 양이온이고 결합 1자리는 전자 상태이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대. 그런데 산을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되면 양성자화가 되면 결합자리 1과 고리 사이에 정적이적 반발력이 생겨서 결합자리 1로 간대. 이때 염기를 넣어서 역시 중화시키게 되면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자, 우리 10번의 4분 선지 그대로 한번 보자. 고리와 결합자리 1에서 자, 선지의 인과관계 제가 쓴 거야.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기면 양성자의 이동이 생긴대. 근데 우리 보기의 내용을 보면 자, 산은 양성자인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이며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서 산과 염기는 양성자가 이동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산은 뭐래? 양성자를 준대. 양성자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양성자화 된 거 아니에요? 양성자화 되니까 뭐가 일어나? 정전기의 반발. 어때? 실제랑 4번 선지랑 인과관계가 뒤집어져 있네. 양성자 이동이 발생하고 나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기는 거겠네.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인과관계 파악하는 문제였어. 인과관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매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것같이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독해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차원인 것 같아. 정보의 선호감이 항상 따져가면서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읽을 때 이렇게 화살표 그으면서 해. 나도 아직까지도. 왜냐면 나한테 너무나도 익숙치 않은 소재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100% 분명 설명 못할 거예요. 이런 과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거 최근 어때? 메모하면서 논리적 구조로도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생기는 거구나라고 파악했으면 됐고, 자 11번도 똑같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뻔해. 개념이 나오면 개념을 파악하고 단계, 과정이 나오면 그 과정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분자모터에는 뭐 이런 작동기 전혀 저도 처음에 아예 이해가 안 되더라. 진짜 아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어. 그러면서 그냥 읽어 나가는 거야. 주어진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자, 분자모터는 작용기에 메탈기가 결합한 분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 분자모터의 개념이잖아. 파악해야지. 작용기에 메탈기가 결합한 분자 두 개. 자, 이들은 한 분자의 작용기가 다른 분자의 메탈기와 마주하면서 뭔가 마주하고 있대. 그래서 조금씩 겹치도록 배열되어 있다. 자, 이때 봐봐요. 특정 자외선 파장이 노출되면 이런 거 뭐야? 조건이 조건. 뭐 엄청 중요한 조건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선호관계 파악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 인과지. 굳이 따지자면 인과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분자 하나가 180도 회전하면서 작용기와 메틀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고 결합하지 않는 부분끼리 겹치게 된대. 그러면서 뭐야? 진로의 장애가 생기네요.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실험을 가봅시다. 자, 개념이야. 개념과 그 특징 봐봐. 메틀기가 결합한 분자 두 개. 작용기에 메틀기가 결합했다. 작용기 보이고 메틀기 보이네. 그런 다음 두 개가 뭐하고 있어? 마주하고 있어야 되고 조금씩 겹치도록. 겹치는 거 보이시죠? 마주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 그러면 가가 제가 지금 여기 임의로 1이라고 넘버를 했는데 여기 가가 첫 번째네. 가가 첫 번째. 그치? 아무것도 안 가해진 상태.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일사천리야. 화살표. 자기장 노출. 그치? 자기장 노출. 이거 자외선 노출. 자외선 노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자. 그림 나오면 항상 제가 거기다 적용하면서 파악하자고 그랬잖아. 두 번째 단계에서 180도. 자, 이렇게 생긴 게 180도 회전한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야?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서 겹치게 된대. 자, 겹친 부분 보여요? 겹친 부분 보이네. 보이지? 검은색 위로 올라온 거 보이지? 그치? 그게 바로 뭐를 일으킨다고? 장애를 일으킨대. 여기까지 파악됐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열 에너지가. 자, 그럼 또 화살표로 가는 거지. 열이 주어지면 세 번째 겹친 부분이 교차되어서 해소가 된대. 겹친 부분이 교차되는지 봅시다. 겹친 부분이 교차된 게 해소가 된대.
그치? 해소된 거 보여? 아, 봐봐. 이래서 그림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겹쳐있다는 정보를 여러분들 결코 소홀히 생각했으면 안 됐어. 그치? 엄청 중요한 정보잖아. 겹쳐있어. 겹쳐. 소리, 겹. 자, 이거 교차. 누가 봐도 얘랑 다르게 됐잖아. 그럼 해소가 되면 다시 뭐야? 이게 해소래. 그럼 여러분들 그림에다 적용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 해소라는 거에 대해서. 아, 원상태로 복귀. 그렇지 않아? 겹쳐있는 원상태로 복귀. 그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였던 거야. 이 겹쳐있다는 게. 겹쳐있다는 걸 그림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아, 이런 모양새가 겹쳐있는 거고, 두 번째, 겹쳐있는 거긴 한데 검은색이 위로 올라왔네? 아, 이게 교차가 되어 있는 거구나. 되게 단순하게 파악하면 돼요. 그림에다 적용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열을 제거했더니 그 교차가 뭐한테? 해소된대. 아, 겹쳐있는 상태는 겹쳐있는 상태인데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걸 해소가 된다는 거 보는 거구나. 그랬을 때 다시 자외선 하면 180도 도는데, 자, 봐봐. 여기서는 봐봐. 이거를 여러분들 추론했어야 됐어. 그치? 이걸 추론했어야 됐는데, 아, 이건가? 이걸 추론하는 게 아니었나? 아, 이걸 추론하는 건 아니었구나. 쏘리. 여기에 다시 열 에너지가 가해진다는 거 알아냈어야 되는데, 공통적인 거 보여? 공통적인 거 보이지? 공통적인 거 보이지? 그치? 그리고 얘가 해소가 되려면 뭐가 필요했다? 열이 필요했고, 흰색이 다시 위로 올라왔잖아. 흰색이 위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열이 가했을 때 이렇게 흰색이 위로 올라와지는 거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야 됐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다?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 나로바뀌어 발생한 장애에는, 자, 나로바뀌어 발생한 장애 교차가 됐기 때문에 장애가 생긴 거고, 그거는 뭐를 받음으로써? 열을 받음으로써 해소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2번 체크하셨으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하나야.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풀어서 그래. 이거 틀린 거야. 그치? 왜냐면 정확하게 어때? 정확하게 단계를 주고 있고 정확하게 그 단계가 가기 전에 원인을 주고 있잖아. 어떻게 하자고? 그 원인 제대로 파악하면서 화살표 그으면서 파악하고, 혹은 아마 왔다 갔다 말할수록 실수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미 본문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읽었어야 됐다는 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버링 열심히 하자는 거야. 넘버링 열심히 하자. 그치? 처음부터 여기를 넘버링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했어요. 근데 어디 보고? 여기. 특정 자외선 파장은 노출대면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 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제대로 파악했어야지.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1번이라고 넘버링 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아, 얘는 인과구조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독해를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도 될까지? 넘어갑시다. 자, 또 여기서 은근히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 내 생각에는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에서 머리를 너무 써가지고, 자, 얘도 정보가 만만치 않아. 그치? 확실히 딱 수능법보다 정보를 더 많이 넣은 느낌이긴 해. 근데 충분히 수능 스타일이지. 짧은 글 가운데 많은 정보야.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정보들을 구분 짓고 그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겠다. 자, 이거 왜 넘버링했을까? 성물이라고 하는 화제가 나오면서 그 화제가 뭐야? 중요한 특징들이잖아. 중요한 특징들. 잊지 않으려고 넘버링 한 거야. 아,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성물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면 난 뭐 하면 돼? 그냥 첫 번째 문단을 와서 이 넘버링 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특징 파악했고요. 자,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화강암이 화제야? 화강암 화제 아니잖아. 그치? 여기 부분 중요하게 읽으면 안 되지. 아, 이거는 화강암의 특징이면서 결국 그런 화강암을 만든 성물의 특징.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읽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줘야지 오래 이런 기억들이 어때? 오래 남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화강암은 지리 쪽 관련 소재인데 이건 뭐 전혀 화강암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화강암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화강암을 만든 성물의 특징이구나 라고 파악했으면 됐고, 자, 이 부분을 독해 잘했어야 됐어. 이 부분을. 얘도 봐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성물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 왜? 이건 약간 우리의 경험이야, 경험. 보통 앞에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거나 아니면 그 분류라고 해야 될까? 분석이나 분류.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분류를 제시하면 무조건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잖아. 그럼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어 넘어갔으면 되는 거지.
괜히 여기다 힘쓸 필요 없다고. 자, 갔더니 역시나 능침 공간에 따라서 이 성물을 뭐라고 해야 될까? 구분시켜놨네. 능침 공간에 따라. 능침 공간에 따라. 상계. 그 상계는 뭐가 있어? 병풍석. 그 상계 바깥으로, 상계 바깥이 아니라 소리 바깥으로 난간석. 난간석 바깥에는 석양. 그리고 석호가 있다.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13번의 4번 선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의 4번 저 실제로 앞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4번 체크하고 넘어갔어. 왜? 난 읽으면서 이렇게 넘버를 했거든. 분명 양이랑 호응이가 잡혔는데 13번의 4번 선지에서 하나씩 배치한대. 아니잖아.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읽으니까 진짜 이 문제에서 딱 두 개였던 거야. 능침 공간에 따른 성물, 능침 공간에 따른 성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밑줄친 부분들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했으면 됐던 거고. 자, 그러다가 우리는 뭐 많죠? 자, 4번 봐봐. 또. 자, 봉분 앞에는 상의 형태로 만들어진 혼유석과 촛대망에 만조석이 있다. 뭐 그렇대. 자, 5번. 능침 공간의 중계.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상계, 중계 이런 식으로 구분하나 보네. 그치? 이거 잊으면 안 돼? 읽다가 갑자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는 능침 공간의 세 구역 요 정보가 있었어야 됐던 거고. 몇 번? 바로 12번의 1번 3지. 상계 혼유석과 중계, 장명 등 모두 그 자외는 촛대모양. 아니야. 나 만주석 어디서만 처음 봤어? 중계에서만 처음 봤어. 1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됐겠네. 그 다음 마지막 학예에서는 무성인 한쌍, 성만쌍 있었대. 자, 끝. 그 다음 조형적 특징이 변화해. 자, 제가 이렇게 내모치면서 읽는 건 오케이. 내가 이걸 중심으로 읽어야겠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읽는다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1기, 2기, 3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무엇을 각각의 차이점, 그치? 공통점의 차이점을 파악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친절하게 뭐라고 돼 있어? 3m 어디? 2기. 자, 4기에는 2m. 보기 그대로 갑시다. 자, 보기. A, 3m 써줬네. 2기라고 이미 파악했어야지. 선지 들어가기 전에. 자, B, 역시 2m, 4기라고 파악하면서 갔어야 됐던 거고. 그런 다음에 옆에 봐봐. 자, 뭐 A 특징 넘어가고 B에서는 회와 같이 표현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나타나 있다. 자, B 뭐라고 돼 있어? 4기. 사실주의의 영향, 조각기법의 발전, 그래서 어때? 세부 표현이 가능. 우리 14번의 4번 선지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재료라고 돼 있잖아.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조각 기법이다. 새로운 조각 기법이다. 봐봐.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에 이거. 이기랑 어때? 얘는 단순하고 부피 있어. 얘는 세밀해. 명확하게 둘이 뚜렷하게 어때? 뚜렷한 차이점, 대조가 되잖아. 무조건 대조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였죠. 그렇죠? 자, 차이점 파악하는 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그 차이점 어떻게 파악하냐? 어찌됐건 간에 특징들 다 파악하는 거야. 세부 특징들 파악하면서 앞선 특징과 뒤에서의 특징 여러분들 계속 머리해줘야 돼. 계속 머릿속 연결 지어야지. 계속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끝이고요. 그 다음 일단 다 보기에는 좀 빡셀 것 같아서 우리 어디를 잠깐 보냐. 먼저 19번이랑 20번 잠깐만 봅시다. 제 생각에 이거 여러분들 잠깐 선지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본문 내용보다. 이런 대신에 잠깐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구나. 자, 그 사이에 잠깐 보기 내용 보면 보기 우리 21번 앞에 있는 보기. 자, 나는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향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에서 벗어나 이해의 국면에 도달하게 된대.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읽으면서 어디 찾았어야 됐어? 어디 찾은 게 아니라 여기를 파악했어야 됐지? 사람들의 질긴 삶의 숨결과 그 삶들의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파도쳐 오르고 이해. 이게 이해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발제된 부분은 나의 내면 심리 서술 중심이야, 대화 중심이야? 상대적으로. 물론 대화, 내면 심리 중심이긴 해. 그치? 상대적으로 보면 나의 내면 심리가 보다 중심이 되어 있어. 그럼 우리 뭐 하자? 나의 내면 심리 파악하면서 읽어야지. 자,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잠깐 여긴 넘어가고 여기서도 볼게요. 왜?
여기가 이제 버스 한 사람들과 나는 침묵을 지키면서 버스 한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는 갈등이 나타나는 장면이잖아. 갈등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계속 어때?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느끼고 있잖아. 그치? 나는 이 버스 안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반감. 나는 금세 다시 목구멍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치솟아 올랐다. 그런데 이 반감이 갑자기 마지막 가정이 어때요? 조용히 파도처럼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더래. 심리의 변화. 자, 변화가 있으면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 계기가 중요하다. 그 계기가 뭐겠어? 갑자기 엿장수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엿장수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의 심리가 변화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변화의 계기. 또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니? 21번인가? 잠깐만 소리. 21번이지 결국. 이제 이런 것도 21번인데 내용 잠깐만 보면 이런 거죠. 자, 결국 어때? 결국 이런 일 많아서 없을 테다. 우리 처음에 우리도 다 그랬어. 다 그랬어. 그런데 어때? 지금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어때? 부정적이잖아. 차만 옮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옆이 좀 모자라는 차를 내려라 마라. 노선을 죽인다 살린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척하고 살아가겠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결국 요 얘기 때문에 난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아, 그들도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 이 현실에서 최대한 인내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화를 이렇게 죽이게 된 거지. 아, 내가 그때 좀 경솔했구나. 마음에 따스한 온기. 요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그 심리 변화와 계기를 좀 챙겨주면서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성질들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파악은 정말 중요해요. 문학에서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빈번한 장면 전환 아니지. 무조건 다 어디 버스 아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아닌 거고. 봐봐. 감각적인 배경 묘사. 여러분들 묘사 나오면 무조건 못 찾아야 돼.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만의 찾는 방법. 묘사 나오면 감각적 심상이 있어야 돼. 묘사 나오면 비유법은 있어야 돼. 왜? 묘사라는 게 뭔데? 눈앞에서 그려지듯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감각적 심상도 그렇고 비유법도 그렇고 다 어떤 애들인데요? 우리의 추상적인 것을 훨씬 더 구체화시켜주는 표현법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묘사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일단 배경 자체도 없고 그에 대한 묘사도 없죠. 그래서 당연히 아닌 거고. 그 다음 과거 사건? 당연히 아닌 거고. 여러분들 과거 나왔으면 장면 끊어서 독했을 테니까. 그 다음 인물의 경험을 사포 형식이래. 자, 사포 형식 이거 뭐야? 옴니버스, 병렬 구조. A라고 하는 사건, 마무리. B라고 하는 사건, 마무리. C라고 하는 사건, 마무리. 그게 바로 사파식 구성이지.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갈래가 어떤 갈래? 전.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전. 소설 제목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넘어가자. 기억이 안 난다. 뭔 내용인지 이해되지? 뭔 내용인지 여기 사파식 옴니버스식 구성.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냥 개념 소설 다 읽고 개념만 보더라도 완전히 이제 고민할 게 없었던 선지였던 거고. 그 다음 자 20번. 자 20번도 똑같아. 봐봐. 지금 이건 누구 시점이에요? 나 시점이잖아. 나 맞나? 나 나오지. 나. 시점 문제지. 특정 시점 1위치. 그럼 봐봐. 서술의 초점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고 있대. 서술의 초점을 다른 대상으로 옮긴다는 것은 전제 조건 가능하게 두 가지 수야. 1인칭 뭐여야 돼? 관찰자여야 돼. 1인칭 관찰자. 그래야지 서술의 대상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잖아. 관찰자. 그러니까 뭔가 관찰적인 진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옆하는 장수의 아주머니의 모습이 쭉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다른 버스 안에 승객 쪽으로 얘기가 되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전지적 작가. 그렇겠죠? 전지적 작가가 뭐 할 때? 나의 내면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실제 그런 경우 있죠? 나의 내면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갑자기 이 옆하는 아주머니의 내면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전지적 작가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또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1인칭으로 우리가 파악한 이상 얘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의 틀릴 수밖에 없어. 거의 틀릴 수밖에 무조건 100%까지는 아니고. 심지어 다각도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확신 얻어야지. 1인칭 주인공인데 사건을 다각도로 전달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나의 시선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문제들 좀 잘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1번, 2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요거 나오면 괜찮았지, 그치? 봐봐, 요것도. 아직 10분 내려면 뭐라고 했나? 좋아. 자, 보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아마 도움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그냥 본문부터 바로 갑시다. 로딩 하는 동안 같이 한번 보자. 아, 도움 됐을 거다. 자, 나도 실제 도움 됐으니까. 자, 보기에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밑줄 치면서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강원에서 강호와 전원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시가에서 시간과 공간은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표상하도록. 아, 그럼 뭐 파악해야 돼? 시간과 공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었어야 했다. 그치? 물론 시간과 공간 파악하는 거 당연하게 하는데 얘는 특히 더 내가 일부러라도 찾아가면서 읽었어야 했던 거야. 일부러라도. 자, 그런 상황에서 인간 사회로까지 확대 적용됐고 또한 고사리 캐기, 달보기 등의 행위는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렸을 것 같은데 유교적 이념을 비롯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대. 그럼 일단 사회적 질서,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건 맞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키워드에 주의해야지. 과연 구체화 시켜놨느냐. 유교적 가치관이 구체화되려면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될까? 효라는 단어는 있어야지. 우리 고전 시간에서 누항사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보지 않았나? 누항사에서 막 그런 거 나오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유교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 뭐야? 신부모에다가 무슨 효애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다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 돌리시면 아시겠지만 가와 나에 그런 키워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뭐만 나타나? 지향만 나타나.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26번. 26번 문제 되게 괜찮았죠? 춤을 독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헷갈릴 만한 지점을 문제로 냈어. 그치? 자, 이 지점. 아이야, 도롱이 삭간 차리어라 동쪽 시내 비지겄다. 자, 동쪽 시내 공간 파악해줘야 되고 비지겄다, 비 내리겠다. 뭐 그런 의미겠지 뭐. 자, 기나긴 낙대에 미들 없는 낚시를 면 뭐야? 바늘이 없대.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고전 시가에서 낙대는 생계 수단이라고 이거? 생계 유지 수단? 아니라고. 자, 고전 시가에서 생각을 해봐. 시조라든지 가사라든지 이거 주로 누가 창작해요? 조선 후기로 가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거 기껏해야 5작품도 안 될 거야. 조선 후기 사대부가 안 지은 가사는 정말 엄청 희소해. 이건 거의 다 사대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어부단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어부단가. 그럼 사대부가 실제로 어디 자연에 가서 어부생을 하겠어? 자기가 물고기 잡고 구워 먹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뭐라 그래? 가어음이라서 각자 어부. 뭘 나타낼 뿐인 거야? 어부의 삶을 관념적으로 제시해서 그 강호에서의 어떤 거 유유자적 한가로 이런 거 드러낸다고. 이런 거. 생계수단의 실제 어부가 어떻게 시조를 짓고 어떻게 가사를 짓겠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이걸 읽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미늘 없는. 그래가지고 직접 뜻풀이도 주잖아.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미늘 없는 낚시. 무슨 낚시겠어요? 생계수단이 아니라 강호에서의 흥치어. 그러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저 곡이 놀라지 마라. 우리 현대어랑 되게 비슷한 말은 뭐야? 놀라지 마라. 왜 놀라지 마? 나 이 낙대로 너 잡을 거 아니니까. 그저 나 뭐야? 내 흥겨워하노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봐봐. 4점짜리 문제인데 여기 해석만 잘 됐으면 자, 이제 저 고기는 뭐와 관련된 거야? 화제의 흥치와 관련된 거야. 그치? 화제의 흥치. 낙대를 들게 된 후의 결과? 자, 고기가 낙대를 들게 된 후의 결과는 뭐야? 내가 고기 낚은 거잖아. 아니죠? 자, 정막함을 나타내는 거야? 흥치와 정막함은 너무 상반되지? 정경을 조망하게 하는 거야? 이 뒤에 막 호수의 정경에 대한 얘기 나와? 그런 얘기 안 나와서 흥치.
생동감을 고조시켜 막 고기, 비 생동감을 고조시키려면 여러분들 못해도 뭐가 나와야 돼? 역시 시각적 심상이 나오거나 시각적 심상이 사실상 색채라든지 동적 이미지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생동감이 막 넘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흥치. 이것밖에 없지? 5번밖에? 헷갈렸을 것 같아서 이렇게 4번 한번 묶어주긴 했는데 결국엔 5번밖에 없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5번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시간 세이브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치? 시간 세이브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우리 23번에서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역동적이려면 그냥 동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돼. 동작이 커야 돼. 움직인다 말고 치닫는다, 달려가다 이래야지 역동적이란 말이야. 그치? 우뚝 솟는다. 이런 것들, 우뚝 솟아난다. 이런 것들. 그 동적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야지 역동성이다 보니까 이거 바로 판단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헷갈려. 이런 거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냥 역동성 동그라미 치고 그냥 다음 선지에 바로 넘어갔어. 혹시라도 그 다음 선지에서 답 없으면 그냥 1번 넘어가서 정말 역동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얻어가는 스킬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역동성을 판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혹은 여러분들 역동성 판단이 되게 빨리 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학 개념을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우리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 국어 노트 만들면 되게 좋다고. 어떤 개념은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이거 진짜 헷갈렸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또 패스했어. 계기? 몇 개는 가능해. 1장 같은 경우에는 서산에 날이 늦었대. 고사리 하마 아니 자라시랴. 고사리가 자랐으니까 서산으로 가자는 거잖아. 계기야, 계기. 자, 동쪽의 시내 비적대 낙대 없는. 오케이. 낙시가 계기가 돼서 동쪽 시내로 가는 거야. 근데 3번은 하니까 살짝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세모 치고 넘어갔어. 1번은 판단 안 했고 2번은 세모 치고 넘어갔고요. 3번. 자, 감흥을 절제하고 있대. 여러분들 절제한다고 해서 감정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건 알고 있어야지. 절제 반대가 뭐야? 절제 반대가 영탄. 영탄은 뭐로 드러나? 감탄형 종결어미, 서리법 이런 걸로 드러나잖아. 얘 뭐만 있었어? 서리법도 있고 감탄형 종결어미도 있잖아. 뭐뭐 하랴, 뭐뭐 하노라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절제가 될 수가 없겠지. 이거는. 그치? 그리고 교훈?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기에서 무슨 얘기했어? 흥치 얘기했잖아. 교훈 X 쳐야죠. 자, 그 다음 아이를 지시의 대상에서 흥치를 공유하는 그럼 아이랑 같이 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아이랑 역시 없어.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다시 1번 넘어가서 살짝 보니까 역동성 없더라고. 그래서 2번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24번 짜자자 의문형 정결함이래. 24번 기억 어디 있어? 기억. 서투런 따블을 눌 마저 잡으려면 근데 밑에 봐봐. 궁경 요거 우리 누항사에 나왔던 표현이야. 농사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일단 농사 짓는 것도 이거 제대로 안 읽히더라도 역군 임금님의 은혜시니라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의 정서는 절대 뭐랑 맞아서 한데 회의라고 하는 부정적 정서랑 맞지 않겠죠. 그거는 그치. 그래서 얘도 1번인 거야. 임금님의 은혜인데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반역인 거잖아. 그렇게 푸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은근히 까놓은 듯 하면서도 내가 근거만 확실하게 찾으면 되게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우리 수능도 항상 그렇잖아. 뭔가 나 혼자 할 때는 되게 힘든데 뭐 해설 강의를 듣든 뭘 하든 같이 하다 보면 되게 쉽게 풀리고 뭐 근거만 찾으면 쉽게 풀리는 거였고. 자, 27번에서 30번 29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요거만 얘기해 줄게. 29번에 5번 선지 있지? 현재 병력 운용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A부분에서 이 부분 보고 헷갈렸을 거야. 일부 병력만으로 급히 조선 공격에 나섰다가는 힘들어질 거다. 이 부분. 이거 현재 병력을 운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아니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현재 병력 운용이 힘들다는 건 뭐야? 조선으로 칠 병력조차 없다. 이 얘기인 거야. 나 명나라 쳐야 되니까 조선으로 안 돼. 우리 군사 물품도 부족하고 병사도 없어서 그쪽으로 병사 못 내. 이게 이제 현재 군대 운용이 안 된다는 거고, 지금은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치?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7번. 27번 문제 되게 괜찮았지. 수능 같았으면 아마 편집자적 논평만 냈을 거야. 수능 같았으면. 근데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문학 같은 건 제가 그 얘기했잖아. 보기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세트에 깔린 첫 번째 문제는 좀 봐둬라 선지.
그 선지를 봐둬야지만 내가 대충 어떠한 표현 기법, 어떠한 서술상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읽을지 감이 온다. 지금도 오랑캐리는 강홍림, 상소문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 무슨 약간 다큐멘터리의 그 해설자 같은 느낌을 확 주고 있잖아. 바로 이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용 확인 문제. 여러분들 30번 틀리면 안 돼요. 자, 강홍림.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치? 청나라 쪽에 배신한 나쁜 놈. 강홍림의 말은 숙명, 배후의 가치관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상. 이거 거의 지금 청나라 황제에서 자, 명나라를 충성하고 청나라를 개척하는 거는 오래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청나라 황제가 뭘 지지한다는 거야? 자기네들 스스로가 개척되길 원한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선지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지금 강홍림이 청나라 황제한테 자, 조선 치자 얘기하는 거잖아. 조선 치자. 근데 조선이 숙명, 배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치자는 거잖아. 조선이 숙명, 배호, 가치관을 짓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쵸? 내용 파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부 내용 파악 문제였어.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만 현대시 부분에서 잠깐 보고 여기서 할 얘기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할게. 딱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16번이랑 할 얘기가 있네. 자, 16번이랑 18번 후딱 보고 마무리해볼까? 자, 16번 표현 기법 역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16번. 자, 명사로 끝맺는 시행이 반복돼야 돼요. 나만 있어요. 그쵸? 가에는 뭐야? 1원만 명사로 끝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명사, 여러분 끝에 시행의 끝 쭉 보면서 명사로 끝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잖아. 물사마귀, 안압, 귀성열차, 명사로 끝나는 거 몇 번씩 되어 있네. 반복은 어때?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 괜히 붙어있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얘는 나만 나타나. 자, 그 다음 지시어의 연속적 배치. 자, 지시어 찾는 게 편할까? 연속적 배치 찾는 게 편할까? 연속적 배치 찾는 게 편하겠지? 나열 쭉 돼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나열된 부분에서 지시어는 뭐야? 이, 그, 저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지. 그치? 이, 그, 저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없어. 있나? 내가 못 발견한 건가? 일단 난 없다고 판단했거든? 없어. 자, 나의 3번. 대화와 진술 교차요. 나의 3번이래. 16번의 3번 이거 나죠? 왜? 어조 진짜 중요해. 시에서 어조. 봐봐. 1행과 2행에서의 어조는 어때? 안타에서 되게 평서문이잖아. 근데 갑자기 3행 나와. 사투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변화를. 어조가 바뀌잖아. 갑자기 어조가 바뀌잖아.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이게 바로 뭐더라? 이게 바로 지금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뭔가 대화,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혹은 이게 세모라고 할지라도 교차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가했을 때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4번. 도치 방식이잖아. 도치는 가장 빨리 찾는 거는 끝에를 쭉 보면서 서술어가 없으면 일단 도치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런데 실제 기출에서 이번 기출이었나요? 이번 그러니까 올 시험 말고 이번 9월 시험 말고 목적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도치 찾으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다 틀렸거든. 또 이거 많은 수가 틀렸어. 그래서 도치 같은 경우는 찾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죠? 먼저 보고 오케이 도치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보면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혹은 내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먼저 보지 못하고 넘어갔을지라도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의 끝을 쭉 보면서 서술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서술어가 없어. 보통 거의 한 100이면 90 정도는 그렇게 해서 도치가 되거든. 근데 뒤에 봐봐. 친절하게 시상을 마무리 짓는다 했잖아. 그럼 뭐만 보면 돼? 맨 끝만 보면 되지. 맨 끝만. 그 다음 5번. 현재 어미는 우리 알죠? 는, 그리고 니은. 이런 거 쓰이면 되는 거지? 다 그렇잖아. 없잖아. 그치? 없기 때문에 가, 나, 다 5번이 정답이고. 자, 마지막 가봅시다. 18번. 자, 기업과 니은 모두에는 대상의 이면을 응시하는 화자이는 참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 이거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지가 무슨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시에서는 대상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가시의 대상은 뭐야? 모닥불이지? 나시의 대상은 뭐야? 귀성열차라고 하면 안 되죠? 귀성열차 공간에 있는 같은 귀향길 사람들인 거잖아, 사람들. 그러면 기억을 보면 모닥불을 어려서 하면서 슬픈 역사. 모닥불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잖아. 그리고 그 이면이라고 하는 모닥불의 표면적인 이면은 뭐야? 그냥 불. 그 이면은 역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이면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지? 자, 얘는 똑같아. 자, 이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도 적지 않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대사. 사람들이라고. 그럼 사람들의 그냥 표면적인 건 뭐야? 그냥 귀성길 때 되게 바빠 보이는 모습인데 거기서 화자는 뭘 읽어낸 거야? 행복하는구나.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거에 대한 화자의 내면심이. 그래, 이 행복을 위해서 다들 고생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기본에 충실한 선지들이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 사관학교 때 물론 까다롭긴 했지만 우리가 좀 현대시에서, 현대시뿐만 아니죠. 시에서는 대상과 그에 따른 화자의 반응 이런 거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이런 문제들 손쉽게 좀 풀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요세프 자체가. 그래서 혹시라도 좀 오해가 되죠. 틀린 게 해소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꼭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성질 분석하면서 오답 고쳐봐라.